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김현진 교수님, 이건 어떤 캠페인일까요? 네, 먼저 저희 심초음파학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의 중심에서 심초음파의 진단을 혁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튜브를 통해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는 만나면 두근두근,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의 주인공은 바로 비유성 신근증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이 질환을 이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양이에게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캠페인은 고양이의 집사, 바로 사람의 비유성 신근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1화에서는 비유성 신근증의 진단과 역학에 대해 다룰 거고요. 2화에서는 증상과 합병증 검사, 그리고 3화에서는 치료, 마지막으로 4화에서는 예후와 관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낯선 질환입니다. 비후성 신근증은 사실 찾아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고 느끼실 수 있어요. 관련된 정보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심초음파학회의 16명의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 하나로 비후성 신근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두근두근 비유성 신근증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 황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서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미향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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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의 주인공은 바로 비유성 신근증인데요. 비유성 신근증,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초록창에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비유성 신근증을 검색해 봤는데 비유형 심장근육병증이 나오네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러면 찾아보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건가? 이렇게.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도 비대성 신근증이라고도 하고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말로도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대성 신근증, 비유성 신근증 같은 질환인가요?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시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비대성 신근증 혹은 비유성 신근증이라고 합니다. 한국 질병분류코드상에서는 공식 용어로 비대성 신근증이라고 하지만 의학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세포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을 비후라고 칭하고 있고, 이 질환의 특징이 신근세포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후성 신근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이 질환은 비대성 신근증 혹은 비후성 신근증이라고 불리우고, 두 질환은 동일한 질환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비후성 신근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복잡하네요. 어쨌든 비대성 신근증과 비유성 신근증 같은 질환의 다른 이름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비후성 신근증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심장이 두껍다고 다 비후성 신근증인가요? 여기에 답변을 드리려면 비유성 신근증의 진단 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심장 근육 두께는 10에서 11mm를 넘어가지 않는데요. 일단 11mm가 넘어가면 심장이 두껍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두껍다고 해서 모두 다 비유성 신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대동맥 판막 협착증, 아니면 다른 심장 근육을 침범하는 질환 등이 우리 심장 근육 두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원인이 없으면서 심장 초음파 혹은 심장 MRI에서 심벽의 두께가 15mm 이상이면 비유성 신근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낮아집니다. 즉,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자 검사상 해당 질환에 대한 병적인 유전 변이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벽 두께의 기준을 13mm 이상인 경우 비후성 신근증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근육이 두껍다고 해서 모두 다 심근병증은 아닙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질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 15mm 이상,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13mm 이상인 경우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네요. 그럼 다음은 비후성 심근증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가검진을 하게 되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후성 심근증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흉부 엑스레이 촬영만 하게 된다면 심장이 실루엣, 즉 심장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크다 혹은 정상이다 정도로 파악할 뿐이지 실제적인 심장 근육의 두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 하나만 가지고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심전도를 자주 촬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심전도를 촬영하면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비후성 심근증이 있을 때 심전도에서 특정한 변화들을 볼 수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왼쪽이 정상 심전도이고 오른쪽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의 심전도들입니다. 이렇게 심장의 한 부분이 두꺼워지면 전기 신호의 변화가 생겨서 심전도 상에서는 그 전기 신호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심장의 리듬이나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속도가 불규칙해지거나 심전도의 특정한 선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심전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단서일 뿐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초음파를 해야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 심전도로는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확진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때로는 심초음파만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심장 MRI를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 심장 초음파를 이용하여 비후성 심근증을 확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심장 MRI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심장 초음파로는 심장이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장 MRI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질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챕터에서 아마 다루어지겠지만 심장 MRI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심장 MRI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드물게 심장 초음파와 MRI로도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와,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군요. 이런저런 다양한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후성 심근증은 심초음파를 통해서 확진하는 검사이다. 그렇지만 심장 MRI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유사한 다른 질환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희귀질환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드문 질환이다 보니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귀질환입니다. 먼저 비후성 심근증의 유병률을 말씀드리면요. 국가별로 인정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통 200에서 5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비후성 심근증이 대표적인 심장의 유전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비후성 심근증 중 약 절반 정도가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전적 소인이 크다 보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이 두껍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장이 두껍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진단이 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가끔 있죠. 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알고 가셔야 할 것은 모든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이 확실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한 설사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장이 두꺼워지는 정도와 시기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서서히 심근세포의 변화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명확한 심근 비율을 초래하는데 그 구조적 변화가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시기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비후성 심근증으로 추정되는 표현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장벽이 두꺼워질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심장벽이 두꺼워져 있거나 비후성 심근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추적 검사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유전 질환이라도 발병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특히나 이런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라면 한 번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를 가지고 반복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심전도에서 자심실 비대,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심비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비후성 심근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자심실 비대나 심비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건강검진에서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엑스레이상 심비대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만으로는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는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의 한 부분인 좌심실이 정상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심장이 전기 신호를 내보내서 이 부분이 크면 심전도에서 신호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상 심비대라는 건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장이 커 보인다 라는 걸 말하는데 이는 심장이 커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안의 공간이 더 넓어졌거나 아주 드물게는 심장 주변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만으로는 비후성 심근증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 이 질환을 확실히 알아보려면 심장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심장 근육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심장 MRI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를 받으셨다면 심장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필요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초음파를 해야 됐고 경우에 따라서 MRI가 필요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유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2년 전에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유전이 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 애들도 유전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런 경우 부모로서 참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서지영 교수님, 명쾌한 답변 주시죠. 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후성 심근증은 대표적인 유전 질환이고 급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3대에 걸친 가족의 선별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염색체는 아니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아들, 딸 모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무조건 걱정부터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유전자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무조건 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50%의 확률로만 유전이 되게 되며 또 변이 유전자가 설사 유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모두 즉시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전자 이상이 모두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병이 현재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심전도, 심장 초음파, MRI, 유전자 이런 키워드들이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처음 진단받은 환자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예후, 그리고 가족들이 선별 검사 여부가 보다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가족분들이 하게 되는 검사나 검사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네, 환자 본인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자녀분이 추가 검사를 받으신다면 가급적 심전도와 함께 심장 초음파를 함께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만일 환자분 본인이 심근병증 발생이 성인 이전에 있었거나 유전자 검사상 이상 변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자녀분이 검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 심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1,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자녀분이 성인이시라면 심전도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빨리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3에서 5년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 및 심전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얘기했듯이 발병 시기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오진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증상이 없어도 비후성 심근증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환자가 느끼는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고, 영상검사를 통해 심장벽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증상이 없거나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다른 이유로 심전도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청구 자료를 보면 증상이 있는 비후성 심근증 환자는 약 3,000명 중 1명으로 보고되는데, 무증상 환자를 포함한 유병률은 대략 200에서 500명 중 1명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증상 여부가 진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비후성 심근증의 역학, 진단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였는데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비후성 심근증을 이야기 들으신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검사도 많고 또 희귀질환이라는 이야기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또 과도한 걱정은 덜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준비한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을 통해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현재 뭐 더 이상 정장 입지 말라며. 정장 입지 말라며. 청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